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의 국민국가 건설과 제국주의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중국에 대한 국민국가 건설 운동을 배워야 하는 타임인데, 사정상 다음 주에 중국의 국민국가 건설 운동과 조선의 국민국가 건설 운동을 배우도록 할 거고, 조선의 국민국가 건설 운동을 배웠으면 중간고사 범위는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다음 시간부터는 자습하면서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험 범위가 늘어나게 되면 선생님이 따로 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단원 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당시에 에도 막부라고 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막부라고 하는 거는요. 군사 집권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와 되게 비슷하냐면은 고려의 무신 집권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무신 집권기. 그래서 최충원, 최우 이런 식으로 흐름이 있었죠. 최씨 집안 60년 동안 뭐 경대승, 이민, 이런 정중부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다. 그러니까 장군들이 집권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에도라고 하는 거는 장군들이 집권을 해서 좌지우지하고 있지만 꼭 누가 있었냐면 천황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죠. 자, 이러한 에도 막부가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을 하냐면 이 개항 이후에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권위가 크게 떨어졌는데 왜 떨어지게 되었냐? 개항이라고 하는 거 우리 저번 시간에 했어요. 동아시아의 3국에 대한 국민국가 건설 운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면서 조약들을 좀 배웠어요. 그 중에 미국과 일본이 맺은 조약 2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은 미일 화친 조약이 있었고 화친 조약이 있었고 또 하나 더 있었죠. 이거 친구들이 좀 못 쓴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 또 있었습니다. 밀수호 통상조약. 이 2가지의 조약을 맺으면서 미국에 대한 그런 간섭이 굉장히 심해지기 시작을 했고 따라서 미국과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은 건 또 아니겠죠. 다른 나라들과 화친 조약을 또 맺으면서 에도막부의 권위가 또 크게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외세를 배척하려는 세력이 천황을 중심으로 결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급 무사들을 중심으로 막부를 타도하고 천황을 받들어 외세를 몰아내야 한다는 무슨 운동? 존왕양이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 존왕양이라고 하는 거는 왕을 받들고 오랑캐를 물리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도 같이 기억하세요. 천황을 받들어 외세를 몰아내야 한다는 존왕양이라고 하는 사상이 꽃피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에도막부라고 하는 거는요. 나라 안팎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서양의 군사 기술을 수용합니다. 그랬으나 막부 타도 세력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고요. 결국에 막부가 무너지고 천황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어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부가 무너지고 천황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어서 대대적인 개혁을 일으킨 것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메이지 유신이라고 부릅니다. 1868년에 있었죠. 이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모델링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모델링한 사건은 메이지 유신을 본받자 김옥균의 갑신정변입니다. 여러분들 갑신정변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중에 3학년 올라가면은 갑신정변 배울 텐데 이 갑신정변의 모델이 이 메이지 유신이에요. 그래서 이 일본이 메이지 유신처럼 우리도 다 같이 싹 갈아엎고 다 수용을 하고 새로운 정부를 만듭시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밑에 내려갈게요. 자, 메이지 정부의 개혁과 국민국가 건설입니다. 새롭게 들어선 메이지 정부는요. 봉건적 막부 체제를 해체합니다. 그러니까 장군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체제를 다 해체하고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각종 개혁을 추진하죠. 어떻게 추진하냐? 첫 번째, 지금 메이지 정부의 개혁 내용이에요. 에도 이름을 뭘로 고쳐? 도쿄라고 고칩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의 수도 이름이 뭐예요? 도쿄죠. 그래서 도쿄입니다. 그리고 지방의 번을 폐지하고
현을 설치해서 중앙에 파견된 관리를 통해 직접 다스립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여러분들 문제집 풀 때 혹시 이런 용어가 나올 수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폐범, 치, 현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번을 패하고 현을 둔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폐번, 치현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여러분들 번을 폐지했고 현을 설치해서 직접 중앙의 관리를 파견했구나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밑줄을 그을게요.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를 통해 직접 다스렸다. 또한 무엇을 폐지해요? 네, 신분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폐지를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부 주도로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편 메이지 정부는 서양의 문물을 살피고 서양 열강과 맺은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고자 미국과 유럽으로 이와쿠라 사절단을 파견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왜 파견했는지 그 이유가 지금 앞에 써 있어요. 이거는 별개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쿠라 사절단을 파견한 이유는 첫 번째 뭐예요? 네, 서양의 여러 문물을 살피고자 함이었고, 두 번째 서양 열강과 맺은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고자 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누구를 파견해? 네, 이와쿠라 사절단을 파견하는 겁니다. 색깔 다르게 넘버링 하시고 외우시길 바래요. 1870년도에는요. 일본에서는 헌법 제정과 의회 개설을 요구하는 무슨 운동이 일어나? 네, 자유주의 운동, 자유민권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다른 색깔로 표시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오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등학교 가서 세계사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선택을 해서 수능 과목으로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이 자유민권 운동, 메이지 유신은 수능의 단골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유민권 운동은요, 헌법 제정과 의회 개설을 요구하는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메이지 정부는 이를 탄압하면서도, 그러니까 탄압을 굉장히 심하게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천황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한 일본 제국 헌법을 제정을 했고요. 이듬해 의회를 개설했어요. 이거 좀 아이러니한 게 이 자유민권 운동을 탄압을 했어요. 헌법도 싫고 의회 개설도 요구하는 것도 다 거절을 했는데 이걸 탄압하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요구했던 내용을 그대로 이행에 옮기고 있어요. 그래서 천황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은 천황에 대한 굉장히 신적인 존재처럼 천황을 모시고 있고 그리고 의회를 개설해서 지금 이 의회의 최고가 총리죠. 그래서 총리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총리 하면은 사실 잘 와닿지 않는데 아베 총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금방 총리가 있었지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아베가 총 맞아 돌아가셨죠. 자, 이로써 일본은 입헌 군주제와 의회의 바탕을 둔 근대국가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됩니다. 여기도 지금 정치 체제가 뭐예요? 네, 입헌 군주제예요. 그리고 어디에 바탕을 뒀어? 네, 의회에 바탕을 둡니다. 그래서 맨 꼭대기에 천황이라고 하는 뭔가 신적인 존재가 있고 그리고 총리라고 하는 의회 최고의 지휘자가 일본을 움직이고 있죠.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스템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지금 어디랑 똑같냐면은 네, 영국과 똑같죠.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최근에 돌아가셨죠. 96세로 서거했고 지금 찰스 3세가 즉위했는데 이 찰스 3세는 찰스 2세의 아들이 아니라 찰스라고 하는 명칭은 맞는데 그 왕들의 이름 명칭을 붙을 때 꼭 아들이 그 이름을 따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찰스 2세가 그 당시에 명예혁명 때였으니까 엄청나게 오래됐죠. 찰스 2세 이후에 찰스 명칭을 쓴 사람은 현재 지금 찰스 3세입니다. 이렇게만 연계성 가지고 더 이상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머리 아프니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아들입니다. 자, 그러나 의회의 권한과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등의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한 번만 볼게요. 자, 메이지 정부의 개혁이 총 몇 개야? 네 가지 맞죠? 5가지네요. 자, 메이지 정부의 개혁은요, 총 5개예요.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이게 지금 개혁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한계점은 초록 색깔로 하겠습니다. 메이지 정부의 개혁의 한계점은 의회의 권한과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게 한계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잠깐만 간단하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존왕량이 운동을 전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 이름까지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했던 내용들은 잠깐 보고 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사카모토 료마라고 하는 사람은요, 도사번 출신의 무사로서, 무사라고 나와 있죠. 막부체제. 자, 도사 근황당에 가입하는 등 존왕량이 세력으로서 활동했다. 이후 통상과 해운에 관심을 두고 무역회사 겸 사설 해군을 조직하기도 했다. 그는 에도막부를 타도하고 메이지 유신을 전개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조수번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냥 굳이 다루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조수번 출신의 무사로서 에드마프가 미국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고 존왕량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한국의 정벌을 주장하는 정한론. 이 정한론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국을 정벌해버리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이 이와쿠라 사절단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맞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잠시만요.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니라 정정하겠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의 그 총에 맞고 죽은 사람이잖아요. 잠깐만 왼쪽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 이와쿠라 사절단이 누가 파견되냐면은 여기 이토 히로부미가 있어요. 이토 히로부미가 있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여기에 파견이 돼요. 이 사람인가? 그럴 거예요. 이토 히로부미가 아마. 이토 히로부미가 파견했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굉장히 반대했다라고 이 정한론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 겁니다. 자, 이 정한론을 주장하면서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 정책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한편 그는 조수변에서 사설 교육 시설을 설립하여 제자를 길러냈는데 그들은 이토 히로부미, 그다음에 기도 다카요시 등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이었다. 여기 나오는 이토 히로부미. 이 사람이 나중에 일사조약 체결할 때 통감으로서 파견이 되었고 결국에는 안중근 의사의 총에 맞아 돌아가시게 되죠. 존왕량이를 주장한 사람들은 처음에 서양 세력에 반대했어요. 그러다 점차 서양의 군사력이 우세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바뀌었어요. 라고 되어 있네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고 이토 히로부미라고 한 사람은요. 이와쿠라 사절단으로 파견이 되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내용은요.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본문 내용으로 주로 이 메이지 유신 정부의 내용을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자,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집어삼키기 시작을 하죠. 자, 메이지 유신으로 봉건적 특권을 빼앗기고 몰락한 무사와 일본 계층이 불만에 커졌습니다. 메이지 정부는 이를 무마하고 일본의 산업화에 필요한 시장과 원로 공급지를 찾기 위해 무엇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돌리냐면 대외 팽창으로 돌립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일본의 내부가 너무 시끄러워. 봉건적 특권을 빼앗기고 몰락한 무사들이 굉장히 불만이 심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불만을 밖으로 내뿜는 거지. 그게 뭐였냐면은 조선으로 나아가자죠. 조선 정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 정벌이라고 써드릴게요. 다시. 조선 정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한론 이런 것들 보았죠. 자, 먼저 일본은 청일 수호 조규를 체결합니다. 선생님 빨간 색깔로 다시 표시해 드릴게요. 중요합니다. 청일 수호 조규를 체결해서 청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국제 질서에서 벗어나 청과 대등한 지위를 갖게 되었다.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청일 수호 조규라고 하는 거는요. 청과 대등한 지위로서 이제 대등하게 맞대는 거야. 원래는 조공 채봉 관계 막 이런 속에서 약간 일본과 조선 모두 다 이 청나라를 모시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젠 청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로서 대등한 눈높이에서 대등하게 교역을 하자라는 그런 조약입니다. 청일 수호 조교 기억하시길 바래요. 조선과는 또 뭘 체결했어요? 네,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죠. 일본은 청일 수호 조교, 조선은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고요. 그 다음에 류큐 왕국을 강제로 일본 영토에 편입했어요. 1894년에는 조선에서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났고 일본은 이를 계기로 삼아서 청일 전쟁을 일으키죠. 이젠 아예 청일 수호 조규에서 벗어나 조약 대등한 관계에서 벗어나 이제 어떻게 했대? 전쟁까지 치릅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어떻게 했어? 네, 승리했어요. 승리한 일본은
타이완 및 야오등 반도의 할양, 배상금 지불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무슨 조약? 네,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를 통해 일본은 여기에 잠깐만 넘버링 할게요. 자, 시모노세키 조약의 첫 번째 타이완 및 야오등 반도 할양, 두 번째 배상금 지불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지금 대만이죠. 타이완 그리고 랴오등 반도 할양입니다. 이것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삼국 간섭이 일어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자, 이를 통해 일본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였고 전쟁 배상금을 활용하여 군비를 확장해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청나라의 간섭이 굉장히 심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지금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요. 여기 지금 일본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이쪽에서 청나라, 위쪽에서는 러시아예요. 이렇게 힘세기를 겨루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원래는 맨 처음에는 청나라가 가장 셌어. 이 얘네들이 가장 셌는데 이 청일 전쟁을 계기로 해가지고 누가 더 강해져? 네, 권력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세력이 우리나라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일본에서 뭘 가져가? 이 랴오둥 반도를 가져가니까 누가 반발해? 네, 러시아가 반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터진 게 그 다음에 등장한 러일 전쟁이죠. 자, 일단 청일 전쟁 먼저 내용 마저 볼게요. 이 청일 전쟁으로 인해서 타이완과 랴오둥 반도를 일본이 가져가게 되고요. 이 내용이 시모노세키 조약이죠. 이거는 청나라와 일본이 맺은 조약입니다. 이를 통해 일본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강화했고요. 전쟁 배상금을 활용해서 군비를 확장해 나갔다까지 읽었죠. 1904년에는요. 일본이 만주와 한반도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날카롭게 대립하다가 결국에는 러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러일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 결과 누가 또 이겨요? 미국의 중재로 러시아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이 이겨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요. 일본이 다 무찔러요. 그것도 일본이 승리하는 거야. 근데 미국의 중재로 러시아와 무슨 조약을 맺냐면 포츠머스 조약을 맺어요. 일본이. 그래서 한반도에 대한 독점점 지위를 일본이 보장을 받습니다. 이후 일본은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해서 식민지로 삼고요. 서양 열강과 맺은 불평등 조약들 모두 개정합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말풍선 중요한데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랴오둥 반도를 얻었어야 하지만 러시아가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서 이거 삼국 간섭이죠. 나라가 세 개죠. 삼국 간섭을 일으켜서 반항을 하는 바람에 일본이 랴오둥 반도를 다시 청에게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러시아를 굉장히 싫어하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청일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권력이 이 두 번째 일본으로 넘어가는데 이 러시아가 개입을 하는 거야. 니네 뭔데 지금 랴오둥 반도 다 가져가냐? 너네 너무 청나라에 대해서 조선에 대해서 세력 너무 커지는 거 하면서 견제를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게는 또 빵 터진 게 러일 전쟁이었죠. 러일 전쟁을 일으켰는데 누가 이겨? 또 일본이 이겨요. 그래서 아예 일본의 권력이 더욱더 강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옆에 지금 보시면 청일전쟁에 대한 배상금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뭘 보냐면 이 군비 증강을 좀 보시면 좋아요. 여기서 지금 차츰 군비를 다 증강을 시켜가지고 다 어디로 가져가냐면 나중에 전쟁을 일으킬 때 태평양 전쟁까지 쭉쭉쭉 이제 좀 상승세를 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일전쟁의 전개, 당연히 이 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일본이 통해서 이렇게 가는데 네,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해서 넘어가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러일 전쟁 같은 경우에도요. 역시 러시아 업세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좀 이렇게 상식으로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이 러일 전쟁 일으켰을 때 우리나라에서 한일 의정서라고 하는 게 체결되거든요. 한일 의정서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 그 일본의 군대를 주둔시켜 가지고 바로바로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군대를 파견시킬 수 있게 러시아로 파견시킬 수 있게 하는 그런 의정서를 또 체결을 합니다. 점차 우리나라를 지금 식민지화 시키고 있는 모습들도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네, 여러분들 여기 활동은요. 그 다음 페이지 활동은요. 역시 여러분들 활동지 푸시면서 같이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늘 말했듯이 이런 내용들을 잘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0분만 촬영하도록 노력해 볼게요. 내용이 많아서 조금 길어졌네요. 네, 수고하셨고 활동지 풀겠습니다. 감사합니다.